네, 이제 정말 컨퍼런스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패널 토론은 매체로 본 여성이 달이라면이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투영되는 매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빠른 시간 안에 큰 영향을 주는 아주 좋은 도구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걸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위험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양날의 칼인 매체는 현재 여성을 어떻게 투영하고 있을까요? 다음 토론에서 그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좀 피곤하시죠? 이제 마지막 세션인데 가장 재밌는 이야기들을 해주실 분들 모셔보겠습니다. 네, 패널분들 나와주세요. 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가 그리는 여성, 영화 제작 과정 속에서의 여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주실 시내21의 주성철 편집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 대중문화업계에 여성 제작자가 없는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해 주실 전 아이즈 기자님, 황효진님 소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을 비롯한 여러 이슈를 기존 매체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죠. 닷페이스의 조소담 창업자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소개는 또 제가 해야 되겠죠. 네, 저는 이번에 마지막 패널 토론이 라이브 세션의 패널 토론 진행을 맡은 루트 임팩트 매니저 권용직이라고 합니다. 네,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간이 될 때까지 좀 어떻게 시간이 간지 모를 정도로 되게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은데요. 마지막 패널 토론 시간에서 특히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영화 잡지인 시내21과 그 다음에 제가 지금도 너무 열심히 보고 있는 아이즈라는 매체에서 좋은 글을 많이 쓰셨던 황효진 작가님과 그리고 떠오르고 있는 뉴미디어계의 신성이라고 하면 너무 올드한 표현인 것 같고 닷페이스 운영하고 계시는 조수담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각각 영화 그리고 대중매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그럼 라이프 곧 한국말로는 삶이라는 세션을 왜 이렇게 구성했는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번 컨퍼런스를 좀 준비하면서 가장 좀 고민도 많이 되고 많이 깨달았던 부분들, 더 깨달을 게 많긴 하겠지만 이 무엇이었냐면 사실 이 여성과 관련된 문제와 이야기들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들은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들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들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과 삶 그리고 배움이라는 게 우리가 되게 무 자르듯이 딱딱딱 끊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움을 이야기할 때는 아까 전에 오천호 작가님이랑 백경원 교수님, 아모님 이렇게 얘기해 주셨지만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매개로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해봤을 때 저희 팀에서는 우리 삶을 구성하는 되게 많은 것들이 문화 콘텐츠나 예술과 같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많은 것들에 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것들 우리 삶을 좀 표현하는 방식들과 이야기하는 방식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조금 더 그나마 좀 더 수월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세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패널 토론 진행하던 방식과 유사하게 주성철 편집장님부터 소개와 함께 최근에 각 카테고리를 대표하고 계신데요. 그 카테고리에 맞게 어떻게 여성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내21 편집장 주성철이라고 하고요. 그 블랙팬서 많이 보셨죠? 네, 블랙팬서 촬영 감독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예. 레이첼 모리슨 촬영 감독이라고 하고요. 여성 촬영 감독입니다. 예, 블랙팬서 촬영 감독이. 그리고 이분이 최근에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머드바운드라는 작품으로 그 촬영 감독상 후보로도 지명이 됐어요. 물론 수상을 못 하셨는데 지명이 되는데요. 그게 아카데미 그 역사상 처음 그 여성 촬영 감독이 노미네이트된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되게 놀랍죠. 이제서야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또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받은 최초의 여성 감독은 누굴까요? 캐틀린 비글로우 감독인데요. 그것도 허트로커라는 작품으로 2010년에 처음 받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실제로 이 여성 스텝과 여성 감독이 무려 2010년대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겨우 첫 번째로 감독상을 받고 후보로도 이제 처음 지명된다는 것을 보고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고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영화 산업계 안에서 뭐 해외건 한국이건 이 변화가 좀 시작됐다라는 얘기로 제가 먼저 좀 운을 띄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터테인먼트를 주로 다루는 웹진 아이즈에서 기자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황효진이라고 합니다. 영화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방송 쪽은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좀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예전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무한걸스라든가 여걸식스라든가 영웅호걸처럼 좀 여성들만으로 구성된 예능 프로그램이 예전에는 그래도 좀 있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 중에서는 기존 남성 위주의 프로그램의 스피노프 격으로 만들어진 게 많기는 했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이런 게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온스타일 같은 그 채널에서 했던 뭐 바디 액츄얼리라든지 뜨거운 사이다처럼 여성 위주 프로그램도 사실상 조금 방영을 하다가 시청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는 굉장히 빨리 종영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사실 그 지금 송은이 씨를 중심으로 한 셀럽파이브 같은 그 여성 예능인들이 조금 주목을 받고 화제가 되기 시작한 게 제 생각에는 여성들이 같은 여성의 서사에 좀 TV에서 볼 수 있는 여성의 서사에 굉장히 목이 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송은이 씨나 셀럽파이브 정도를 제외하면은 아직도 TV 안에서 여성 예능인이나 뭐 전문가들을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알쓸신잡 같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말하고 이런 프로그램의 패널들은 전부 다 남성이고 요 근래에 파일럿으로 방송했다가 아마 이제 정규로 편성이 됐을 텐데 MBC의 판결의 온도라고 이제 법 관련해서 또 전문 프로그램이 생기는데 그건 역시도 패널이 전부 다 남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능이나 시사교양 할 것 없이 다 아직까지도 남성들이 대부분이고 그 얼마 전에 KBS에서 이제 김숙 씨 나오는 언니들의 슬램덩크라는 프로그램이 나름대로 시즌 2까지 방송을 하기는 했지만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걸그룹 만들기가 그 프로그램 전체 미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걸그룹이 한국 방송에서 어떤 식으로 소비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한다면은 이건 역시도 굉장히 그냥 수동적이고 무해하고 어떤 눈요깃거리로 좀 소비가 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성이 지금 TV에 등장을 하려면은 뭐 미운 우리 새끼에 등장하는 그 어머님들처럼 어떤 남성의 가족으로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걸그룹처럼 굉장히 어리고 예뻐서 보기에 좋은 이 정도로밖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다른 여자분들도 송은이 씨처럼 본인이 본인 길을 개척하면 되는 거 아니냐, 꼭 TV만 있는 게 아니라 요새는 뭐 웹이라든지 아니면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기존 그 주류 미디어 판을 전부 남성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성 보고 야 너는 다른 길이 있으니까 이 길로 선택을 하면 되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조금 기만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성들은 웹을 선택하든 방송을 선택하든 다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여성들은 송은이 씨가 여러 차례 밝혔듯이 그 전에 고정 출연하고 있던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잘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웹이라는 길을 선택을 하셨는데 너는 송은이 씨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똑같이 말을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저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에겐 새로운 상식이 필요하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미디어를 만들었는데요. 저는 다페이스의 조수담이라고 합니다.
닷페이스는 그 새로운 상식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 필요하다는 주장에서 어떤 인물들을 보여주고 장면을 보여주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까지를 지향하는 미디어예요. 그래서 저희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이제 페미니즘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 카테고리를 설정하거나 할 때 생각했던 게 10년 후에도 굳이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이라는 점들을 가지고 이 사회에 변화가 필요한 지점들이 어디가 있을까 이 고민에서 이 카테고리가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3월 8일 여성의 날에 저희가 집회에 갔다 오고 어제 그 집회 현장에서 발언했던 것들을 영상으로 내보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여기 세션에 올라오기 전에 그게 계속 생각이 났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발언을 하실 때 딱 첫 마디로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는 늘 이런 일을 겪고 있었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분들 발언이 이어지는데 그 뒤에 이제 집회하신 분들이 그 공통 구호로 해가지고 한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다. 너를 위해 여기에 있다. 내가 너와 나를 위해 여기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계속 말할 것이다. 라고 외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전에 이제 미성년자한테 성매수를 제한한 남자들을 가해자들을 직접 만나고 인터뷰하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펀딩 프로젝트를 할 때 달았던 태그가 내가 절망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태그를 가지고서 이제 운동을 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여태까지 뭐 강남역 이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해왔던 이야기들이 겹치면서 요즘 되게 뭔가 복잡한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다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네. 뭔가 아무래도 그 어떤 패널 토론보다 즉각 우리가 지금 마주치면서 바라보고 있는 프로그램도 되게 많고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의문도 그만큼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저 프로그램 되게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왜 저렇게 딴지를 걸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시각각 변하는 이슈이니만큼 바로바로 드는 질문들은 저희가 다는 받지 못하더라도 이따가 선별을 할 테니 뒤에 옆에 있는 슬라이드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러면은 세 분 말씀을 하신 게 모두 다 과연 이 씬에서 여성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높은 진입 장벽에 가로막혀야만 하는가? 결과적으로 여성들을 위한 그나마 있던 스피노프격인 프로그램이지만 있던 프로그램도 사라지는 이런 현실에 맞닥뜨리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영화 안에서의 뭐 여성, 그리고 미디어가 바라보는 여성들은 왜 이렇게 한계적일 수밖에 없는지 뭐 각자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조금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효진. 저부터 할까요? 네. 그 사실 방송국 구조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위에 CP라고 제작 PD 위에 좀 더 총 책임을 지는 높은 위치에 있는 PD가 있고 그 위에 또 뭐 예능국장이나 시사교양국장, 국장급들이 있고 이제 방송국 국장들, 사장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다 남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남성이고 제가 본 바로도 그랬고 이제 방송의 어떤 그 여성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제 지인분의 말을 들어봐도 뭐 제작 PD가 여성이고 작가가 여성이라서 이러이러한 주제로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거나 아니면 여성들에 대해서 여성들이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아이템을 꺼내도 CP급에서 그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생각하기엔 이것이 별로 중요한 의제가 아니고 그거를 방송을 했을 때 별로 반응이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 주제를 굉장히 불편해하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EBS에 혹시 까치 남녀라는 프로그램 아마 많이 얘기는 들으셨을 것 같아요. 못 보셨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은하선 씨라는 분이 이제 바이섹슈얼이고 이제 이런 페미니즘에 대해서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내시는 분인데 그것이 웹상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니까 CP가 그냥 다른 이유를 들어서 은하선 씨를 강제 하차를 시키고 결국에는 이 프로그램조차도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여성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도 좀 금세 사라지는 게 이런 윗분들인 남성이 이런 프로그램의 의미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여성 이슈에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거를 아직까지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방송국 역시도 계속해서 좀 의식적으로 그러든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든지 좀 여성이 보기 불편한 프로그램이라거나 아니면은 페미니즘적으로 좀 비판의 여지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관성적으로 제작을 해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젊은 여성들, 특히 TV 콘텐츠를 좀 민감하게 보는 여성 시청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TV 앞을 떠나는데 아직까지 방송사들만 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보면은 방송사에서는 여기에 굳이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어쨌든 그 젊은 세대들은 보통 이 닷페이스 같은 웹 콘텐츠 쪽으로 많이 옮겨갔고, 아니면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창구들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TV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층은 중장년층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은 뭐 그분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옛날 방식대로 그냥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사실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도 처음 출발은 1인 가구들이 어떻게 혼자서 잘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다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뭐 기안84 씨나 박나래 씨를 억지로 커플로 연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약간은 우리 결혼했어요라든지 아니면은 좀 비슷한 그 시간대에 방송되고 있는 미운 우리 새끼처럼 중장년층들이 조금 더 보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으로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능이나 뭐 시사 같은 것도 그렇지만은 아이돌 산업 얘기도 잠깐 하자면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올해는 조금 사정이 나아졌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대 위에서 뭐 퍼포먼스가 아니라 애교에 가까운 춤들을 추고 뭐 교복을 입고 굉장히 청순한 그런 이미지로 나오는 걸그룹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은 당장 아마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이 아실 SM, 그러니까 소위 3대 기획사라고 하는 SM, JYP, YG 같은 경우도 다 대표가 남성들이잖아요. 만드는 사람도 중장년층들이고, 그 작은 중소회사의 대표들도 보면은 다른 그 예전에 90년대에 이런 큰 기획사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다가 대표가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도 다 남성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남성이 받아들일 때 불편하지 않은 여성상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보통 요즘 들었던 생각이 사실 저번 주에 이제 물론 좀 다르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무한도전을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셀럽5가 나왔어요. 송은희 씨를 비롯하여 5명의 여성 개그우먼들이 나왔는데 좀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가 이런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와중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되게 불편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소개하는 방식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혹은 보편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여자 아이돌, 여성 아이돌을 이제 기준으로 두고 그에 비해서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에 대한 방식으로 이제 이분들을 소개하는 모습들이 되게 빈번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유머 코드로 보통 활용하게 되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약간 무한도전에 대한 소재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결국 뭐 종영을 한다, 종방을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는 것을 보고서 대중이 대중 매체 혹은 대중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 바라보는 방식을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또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젊은 층들은 새로운 미디어로 좀 이제 옮겨 탄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사실 막 국민청원을 올리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글을 쓰는 많은 사람들은 또 젊은 층들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혹시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무한도전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는 굉장히 좋아하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되게 재밌게 봤고 매주 빠지지 않고 봤었는데, 언젠가부터, 그러니까 사실 제가 페미니스트로 좀 각성을 하고 나서부터는 너무 그 셀럽5 출연한 방송을 저도 봤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들 기준에서 어리고 예쁜 여성이 아닐 경우에는 굉장히 막 외모를 비하한다든가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일단
남성들끼리 뭉쳐서 뭔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자의식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여성인 제 입장에서는 불편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재밌게 봤지만 이제 알고 나니까 그걸 재밌게 볼 수가 없는데, 오히려 그러면 반대로 젊은 층이라고 해도 남성들의 경우에는 그 굉장히 공고한,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어떻게 보면은 농담하고 좀 유치하게 놀고 이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좀 공고한 남성 연대로 이끌어가는 예능 프로그램에 젊은 남성들이라도 좀 이입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에 비해서 오히려 남성들의 경우에는 그 무한도전에 대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약간 반작용으로 우리가 뭔가 지켜내야 되는 굉장히 대단한 콘텐츠인 것처럼 좀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조선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대중문화 어떤 예능이나 이런 네. 콘텐츠가 굳이 아니더라도 사실 보면은 요즘 어쨌든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 미투 운동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그 사이에 되게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네. 처음에 만나 뵀을 때 이후로.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하비 와인스틴부터 시작해서 영화계, 연극계에 대한 미투가 이어지고 네. 지금은 이제 정치권에 대한 미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인데, 가끔 이제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말들을 해요. 사실 기성 언론이나 그다음에 뭐 케이블 언론이나 종편 언론 너나 할 것 없이 같은 사건들을 동시에 다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약간 전시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아니면은 그냥 이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만 바라보고 뭔가 입장과 관점 없이 전달하고 있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뉴미디어, 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의 네.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요즘의 현상을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미성년자 성매수자들 만나는 프로젝트를 했을 때 제일 고민했던 게 기성 언론에서 기존에 이걸 어떻게 다뤘느냐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대 여성인권센터라는 곳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이 기획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보도들을 보면 다 피해자의 그림자가 나오고 그 사람들이 어떤 증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댓글들이 막 달리죠. 근데 그 나이에 성매매를 하러 갈 정도면 뭘 아는 거 아니야? 이런 댓글들이 달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되고, 그 항상 기억하거나 증언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그림자 속에서 어떤 피해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 언론들이 그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누구한테 질문을 할까라고 했을 때 굉장히 빨리, 그리고 피해자들은 훨씬 약자잖아요. 질문하기 쉬운 사람이잖아요. 왜 그랬어요? 어떤 피해가 있었어요? 라고 했을 때 더 쉬운 답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했었고, 근데 이제 10대 여성인권센터랑 같이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게 그렇게 해서 나오고 나면 이 사람들의 삶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 10대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기사가 나가고 그 다음에 그런 댓글들을 볼 때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질문하기 어려운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프로젝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그러니까 성매매 왜 했어? 라고 했을 때 그 똑같은 질문을 피해자한테 한다면 사실 가해자한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가해자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너무 그 맥락을 잘 알고 있고 이미, 그리고 너무 일상에서 일어날 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라도 많이 보잖아요. 다 끝나고 나서 작업이 다 끝나고 다 같이 회식을 하러 간다, 아니면 단합 대회를 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룸살롱에 데려간다거나, 아니면 군대에서 나와가지고 휴가를 갈 때 어디 같이 성매매를 하러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다들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성매매했어? 라는 질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핵심에 다가가는 질문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해자한테 질문을 하는 프로젝트를 했었고,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나중에 기성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했던 어떤 기자분이 그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접근할 생각을 못 했었지? 왜 가해자한테 가가지고 이걸 물어봐도 됐을 텐데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피해자를 찾아가서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고 불쌍한 일이고 어려운 일인지를 얘기하려고만 했었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뭔가 그런 어떤 그 접근하는 관점을 다시 짚어볼 때가 됐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미투에 관련된 것들도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뭔가 가해자한테 질문을 하는 오히려 그런. 네. 특히
주성철 편집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느끼실 수 있는 게 최근에 시내 21에서 그때 말씀해 주셨던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요약을 하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가 결국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가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들이 좀 꺼려져 온 것도 사실인데요.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 요즘에 그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요. 그 이게 되게 좀 법적인 문제가 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뭐냐면 오늘 오전까지도 이제 계속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바로 이제 오늘 발행되는 이제 호에 그 미투 특집호를 해서 그 영화제에서 있었던 일들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폭로를 좀 하면서 썼는데 그 제보를 해주신 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왜 이렇게 막 실명도 다 까고 막 내가 얘기했던 피해 사실들을 완전히 다 이렇게 해서 그 인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세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그런 게 애매한 게 뭐냐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주장이나 발언들의 경우 녹취라든가 이런 증거들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그걸 저희가 그대로 받아서 기사를 내버리게 되면 오히려 그 가해자가 나중에 법정에서 그 가해자에게 되게 유리한 증거처럼 제시가 되는 경우를 저희는 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이제 뭐 미투에 관련된 기사를 다루는 입장에서 하는 모든 기사들은 어쨌건 그런 어떤 저희 뭐 법무 팁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따져서 이제 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아무튼 그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그 PD 수첩 보셨어요? 김기덕 편? 예, 그 첫 그 그 멘트 하신 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조근현 같은 사람이 아니라 김기덕을 잡아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조근현 감독을 저희가 최초 보도했던 것을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그러셨어요. 조근현 너무 약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씁쓸한 게 그렇게 죄질의 어떤 경중을 따지는 그런 것들 특히나 요즘에는 뭐 안희정 이런 분들까지 나오니까 어지간한 사람이 아니고는 내가 그 실제로 만나본 제보자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무 끔찍한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거 참 별거 아닌데 제가 이렇게 괜히 좀 기자님이 귀한 시간을 뺏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 굉장히 좀 씁쓸했거든요. 워낙 더 센 피해 사실, 더 센 가해자들로 지금 계속 눈길에 가 있으니까 좀 씁쓸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렇게 죄질의 경중을 따지는 게 바꿔 말하면은 그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나라고 하면서 오히려 막 피해자를 몰아붙이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저는 그것과 같은 발상이라고 봐요. 피해자 그런 죄질의 경중을 따지는 것들이 오히려 가해자에게만 눈길이 가서 이런 피해자분들을 오히려 가해자의 들러리로 만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서 아무튼 저는 그런 그 시내 21에만 제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뭐 독립영화 쪽에 계신 분들이나 영화제에서 있었던 일들 그런 분들의 얘기를 좀 계속 좀 꾸준히 귀담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결국 영화계에서도 이제 여성이 주체로서 바로 서지 못하고 조금 더 주목을 덜 받게 되는 이유들은 사실 아까 전에 황효진 작가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만드는 사람 이 여성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일견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철 편집장님께서도 영화계에서 여성이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 어떤 위치에 지금 와 있는지 잠깐 이야기해 주시면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실제로 영화업계에 종사하는 여성 인력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영화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어떤 여성 배우, 여성 캐릭터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백델 테스트라고 하는 표현 그 얘기 많이 좀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게 뭐냐면 그 미국의 그 여성 만화가인 앨리슨 백델이 제시한 어떤 기준 같은 건데 얼마나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 안에서 여성의 비중이 미미한가라는 것을 좀 드러낸 지표가 될 수가 있는데 2명 이상의 여성 캐릭터가 서로 등장을 해서 이름을 가지고 있는 2명 이상의 여성 캐릭터가 등장을 해서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어야 하고 그 대화는
남자와 관련된 대화와 다른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어떤 기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지간한 영화 다 통과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통과하는 영화들이 진짜 잘 없어요. 한국 영화 같은 경우에 그 지금 흥행 박스오피스 10위권 안에 있는 작품 중에서 이 bechdel 테스트를 통과하는 작품이 딱 5편 있어요.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요. 뭐 괴물이 있고요. 7번 방의 선물, 뭐 해운대,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약간 100만 관객 이상의 흥행을 기록한 작품 중에서는 그 제가 딱 7편, 8편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뭐 미싱 사라진 여자 같은 작품이라던가 뭐 덕혜옹주 같은 작품들이 이 bechdel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요. 적용하자면. 네. 근데 충격적인 것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인데요. 작년에는 이제 그렇게 좀 흥행을 거둔 작품 중에서 이 bechdel 테스트를 통과한 작품이 2편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I Can Speak. I Can Speak는 너무 쉽게 예상이 되시겠고요. 그 다음 작품이 구남도입니다. 이 2편 정도만 이 bechdel 테스트를 통과한 어느 정도 흥행을 거둔 한국 영화의 현실인 건데요. 이거를 되게 좀 적용하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되게 높은데 실제로 2013년부터 이 스웨덴 영화계에서는 이 bechdel 테스트를 좀 적용을 해서 이 bechdel 테스트 기준을 통과한 작품들은 이 인증 마크를 줘서 이런저런 어떤 지원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스웨덴 영화계에서 만들어지는 전체 작품의 한 80% 이상이다. 이걸 통과한 작품들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지금 굉장히 뭐 전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여성 인력으로 보자면 뭐 가장 눈에 띄는 과연 한국의 여성 감독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냐라고 질문을 하면 지금 뭐 독립영화 같은 것들 다 포함해서 1년에 만들어지는 한국 영화가 총 250편 안팎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극장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쇼박스, CJ, 뭐 롯데, 뉴, 뭐 더 나아가서 뭐 리틀빅 픽처스라던가 뭐 이런 데서 그냥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극장 개봉을 하는 영화는 한 100편 안팎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숫자로 보면 한국의 여성 감독의 숫자는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100편 안팎의 영화 중에서 여성 감독의 영화는 한 5편 정도 밖에 되지가 않고요. 심지어 몇 년 전에는 노덕 감독 아시죠? 특종 양첸 살인기라는 작품을 만든 노덕 감독이 있는데요. 그 해에는 그 한 편뿐이었습니다. 특종 양첸 살인기 한 편밖에. 그래서 그 연말에 노덕 감독이 디렉터스 컷, 그러니까 감독조합에서 주는 여성 감독상을 받았는데요.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시상을 방은진 감독님이 시상을 하셨는데요. 방은진 감독님의 상을 받고 그때 노덕 감독님이 저희 시내21에 칼럼을 쓰시면서 뭐라고 글을 시작하셨냐면 때로는 여자라는 것만으로 축하받는다. 라고 이렇게 쓰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화 속 여성 그리고 영화 업계의 여성 인력 모두 지금 굉장히 심각한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미디어 쪽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까 황효진 칼럼니스트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약간 누가 결정하는가, 그리고 뭐가 돈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똑같이 미디어 쪽에서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 사례는 아니고 다른 여성을 위한 미디어를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뭐 투자를 구하고 다니시거나 했던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여성에 대한 걸 할 거면 여성 미디어인데 돈이 될 만한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뭔가 돈이 될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하겠다거나 혹은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뭐 나랑 한번 자주면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계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성에 대해 여성의 이슈를 이야기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아는 어떤 PD 직군에 계신 분이 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요즘 트렌드가 뭐야? 요즘 젠더야 젠더 이러면서 젠더가 트렌드야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막상 이제 어떤 걸 만들까라고 얘기를 할 때 뭐 생리에 대한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그건 너무 사소하지 않아? 그리고 그거는 약간 개인이 그냥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거를 뭐하러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해라고 하게 되거나 아니면 여성이 겪는 폭력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그건 너무 논쟁적이야. 그거는 얘기하기가 어려워라고 하게 되면서 이제 뭔가 젠더나 여성 이런 것들이 어떤 트렌드가 된다거나 이런 피상적인 수준까지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만들 때 그 제작 과정은 그게 잘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만드느냐, 어디서 돈이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누가 만드느냐는 사실 그 겉에서 엄청나게 크게 티가 나지는 않을 수 있어도 약간 다양한 구성원들이 다양한 약자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피드백을 하고 컨텐츠를 완성해내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페이스에서도 많은 실수나 아니면 시행착오를 겪지만 저희가 그래도 어떤 수준까지는 감수성을 가지고 컨텐츠를 잘 다룬다고 얘기를 듣는 게, 저희는 내부에서 그런 여러 다양한 약자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그 컨텐츠 제작 과정에서 참여해가지고 피드백을 하고 불편한 부분들을 잡아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그 주짓수를 배워서 어떤 여성분들이 본인이 처하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리는 그 영상 같은 걸 제작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메인으로 마지막에 들어갔던 멘트가, 이 모든 걸 지금까지 영상에서 말했던 이 모든 호신술과 이런 상황들을 당신이 그 상황에서 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당신이 해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의 잘못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멘트를 꼭 넣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현장에서 주짓수를 가르쳐 주신 분이 설명했던 부분이 들어갔던 건데, 그걸 넣을 거냐 말 거냐의 결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론으로 이제 몰카를 찍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제보를 받고 그걸 내보낼 때도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메시지가 될 수 있는 한 줄을 넣어가지고 내보내요, 영상에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PD님이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감하게 할 거면 이래서 어떻게 무서워서 살겠나 이런 얘기를 넣어야 될까?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넣는 게 좋지라고 할 때 저희 안에서 얘기를 했던 게, 근데 나는 이걸 보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입장으로 메시지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몰카를 설치하거나 몰카를 찍는 사람들의 잘못인 거지, 이거를 우리가 이래서 무서워서 어떻게 살지? 라는 메시지로 끝낸다면 그건 굉장히 뭔가 나쁜 메시지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육해공에서 다 몰카를 찍는 어떤 뭔가 구조적으로 그게 가능한 몰카 공화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멘트로 해가지고 육해공 몰카 공화국 이렇게 해가지고 끝냈거든요. 근데 그런 메시지 하나하나의 선정이나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감수성이 필요한 것 같고, 오늘 오전에도 하나 베스킨라빈스에서 냈던 이 포스팅이 있었어요. 아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보니 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번에 미투에 관련해서 조민기 씨에 관련된 카톡에서 나왔던 문구를 베스킨라빈스에서 어떤 걸 홍보할 때 약간 재밌는 문구랍시고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해시태그를 재밌는 문구랍시고 넣었는데, 사실 그거를 최종 담당자가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쳐갔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서 이걸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무도 못 잡아냈다면, 그거는 어떤 그걸 보거나 결정하는 사람들의 권력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이거나 정말로 아무도 잘 안 보고 넘겼거나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드는 사람과 돈의 문제다. 네. 어찌 보면은 상당히 기존에 오랫동안 전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어져 내려오던 관습을 타파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사실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에 대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공통적으로 세 분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이제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다라는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떤 판에서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까라는 이야기로 좀 옮겨와 보면, 황효진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주류 미디어나 기성 미디어에서 조금씩 균열을 내면서 무언가를 바꿔나갈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이 혹시 있을지에 대해서, 혹은 그 가능성을 보여줄 만한 괜찮은 롤모델이 있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방송은 아직 많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능이나 이제 교양 그리고 아이돌 산업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좀 의외로 드라마가 조금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아무래도 자본이 움직이는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드라마 같은 경우는 예능이나 뭐 시사 교양보다 확실히 여성
여성 시청자들이 더 많이 본다는 그 좀 통계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작년에 그 배두나 씨랑 조승우 씨 출연하셨던 비밀의 숲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여원 씨가 그 성폭력 전담 검사로 나왔던 마녀의 법정 같은 작품들이 있었고, 지금 방송 중인 JTBC의 이제 김남주 씨가 아나운서로 출연하는 미스티 같은 프로그램들이, 예전에는 사실 드라마 속 여성이라고 하면은 직장이 있고 직업이 다 있죠, 그 안에서도.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인지 시청자들이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같은 뭐 직장 내에 더 위에 있는 뭐 이사님이나 실장님 같은 남성이랑 연애하는 이야기가 주로 나왔는데,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보기에 여성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 일에서 직업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여성으로서 그 직장이나 사회에서 받는 불이익을 좀 잘 보여주는 인물들이기도 하고, 여성으로서 일에서 성공하고 싶은 야망을 가지고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그런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드라마들을 완전히 뭐 그 성차별에서 벗어났다거나 굉장히 평등한 드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만드는 사람들이 뭐 작가분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여성들도 자신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좀 현실에서 받는 불평등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걸 좀 깨달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느릴지라도 어쨌든 그걸 눈치챈 사람들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이 만드는 이야기가 아까 많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사실 어떤 여성이 강한 여자의 캐릭터를 만들거나 성공한 여자의 이야기를 하거나,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남자들은 왜냐면은 뭐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예능도 그렇고 굉장히 이상한 것들을 많이 하고, 그게 실패해도 또 다음 작품이 나오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내가 여성으로서 이 작품을,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시장에서 매면받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나는 성공해야 돼. 난 좋은 이야기를 해야 돼. 이 강박에 굉장히 시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제가 아까 뭐 방송이랑 이제 웹 이야기 했지만은 어쨌든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은 할 수는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래서 내가 만드는 캐릭터나 뭐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좋은 어떤 롤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지 않고 조금 구린 이야기라도, 그리고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뭐 생리 아까 말씀 잠깐 하셨지만은 그거 너무 사소한 여성의 이야기 아니야? 라고 할지라도 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편집장님은 어떻게 네. 생각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작년 2017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해였는데요. VIP라는 영화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작품이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되면서 흥행의 직격탄을 맞았죠. 근데 흥행의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게 좀 사실은 뭐 그 영화 전체가 또 그랬던 것은 아니니까 뭐 문제됐던 장면만 뭐 문제 삼을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그 제작자분인가요? 그분이 우리가 언제까지 그 디즈니 같은 영화 만들어내냐라는 식으로 이제 반응을 보이셨는데, 사실 최근에 디즈니는 뭐 겨울왕국이라던가 코코 같은 작품들을 보면은 이 젠더와 그 인종에 관한 아주 굉장히 좀 진보된 작품들을 지금 꾸준히 만들고 있는 상태여서, 디즈니랑 비교를 하는 건 이제 좀 약간 아니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해마다 그 한국 관객 수가 2억 명을 5년 이상 꾸준히 돌파했던 건 아실 겁니다. 그만큼 한국 관객들이 한국 사람들이 극장을 너무 많이 가요. 예. 그 2억 명, 그 인구가 5천만 명인데 2억 명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이 1년에 4번 간다는 거고, 또 적극 관람층인 20, 30대는 그 한 달에 한 4번 정도 가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비평가나 뭐 이 영화 관계자들은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극장을 많이 가냐고 진짜 막 그렇게 막 진지하게 물어볼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좀 꺾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2억 명을 돌파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위기가 작년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12월에 새 편 신과 함께 강철비 1987이 나란히 개봉하면서 다시 또 2억 명을 또 돌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월, 2월, 3월 극장 관객 수는 역대 지금 최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관객들이 극장에서 이제 좀 돌아 나오고 있고, 이제 시선을 돌리고 있고,
결정적으로 작년 그 CGV 제일 많이 가실 텐데 이제 CGV의 그 통계 자료를 보면요, 20대 여성 관객이 확 줄었어요. 확. 그만큼 한국 영화의 정 떨어진다 이런 건 거죠. 어떻게 보면 VIP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데 이제 그 작년에 그 세 편으로 인해서 무난히 또 2억 명을 돌파하면서 그 얘기가 좀 사라졌는데, 올해 1, 2, 3월 결과를 보면 저가 추측할 때 올해 2억 명 돌파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20대 여성 관객들이 한국 영화에서 등을 돌린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많은 영화인들이 그래도 이제 그 여성의 소리, 여성 감독, 그리고 여성을 소재로 한 작품들에 좀 눈을 돌려야겠다라고 조금씩 좀 인식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 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인식이 조금 더 자리 잡혀서 진짜 다시 20대 여성 관객이 한국 영화를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은 혹시 어떻게 네.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돌아가서 이제 일상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일상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변화가 생긴 것도 막 TV 같은 거 보다가 예전에는 불편한지 몰랐는데 저구도로 해가지고 여성들을 자꾸 비하하거나 못생겼다고 막 놀림거리를 만들거나 이런 게 왜 이렇게 반복되지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인식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피드백을 하면 콘텐츠 제작자들은 그걸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신경 쓰고 계속 나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작년이나 재작년이랑 좀 다른 것 같은 게 저희한테 와가지고 같이 영상을 제작하자고 얘기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안할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진짜로 이런 뭔가 젠더 감성 있거나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그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지뢰밟는 느낌으로 영상 홍보를 부탁하거나 어디 마케팅 대행사에 맡겼다가 이게 뭐지 이러면서 본인들이 문제가 되면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제는 그런 걸 인식을 하고 돈도 움직이고 뭐 제작하는 사람들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TV를 보든 아니면 컨텐츠를 보든 광고를 보든 할 때 계속 보고서 이거 불편해, 이거 말이 안 돼, 이거는 여성의 관점에서 너무나 뭔가 무시당하고 있는 이야기들 너무 많아라고 해가지고 그냥 개인 피드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시면 그 검색어로 다 걸려가지고 다들 그 불편함을 산업적으로 인지를 해서 반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산업이 바뀌는 어떤 동력이 분명히 초반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이제 뭘 볼 때마다 내가 여기에서 왜 불편하지? 라는 거를 인지하고 그 얘기를 자꾸 하면서 일상을 좀 나아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먼저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시는 참가자분들 중에 질문을 좀 떠오르는 질문들을 받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의문이 드는 점이 있었다면 지금 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주성철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영화계에서 이제 20대 여성 관객 수가 줄었다라는 그런 지표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이런 거에 대한 힌트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면 TV 매체에서는 이미 주 관객이 남성 혹은 4, 50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불만이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변화를 변화시켜 주세요라는 그 목소리를 어떻게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네.
사실 그 TV 앞에 앉아서 충성도가 높다는 것은 그 시간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보는 층이 대부분 중장년층, 그리고 하여튼 어떤 상황에서도 좀 습관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보는 게 중장년층이고, 어떤 무한도전이나 아니면은 나 혼자 산다나 미운 우리 새끼들처럼 공중파에서 방영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젊은 층들은 방송으로 보지 않고 클립으로 그래도 다 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좀 젠더 이슈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때 요 근래에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사의 뭐 SNS든 아니면 시청자 게시판이든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칼럼을 쓰는 입장이니까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거는 시대에 굉장히 뒤떨어진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저는 이제 제가 할 일은 그거를 글로써 비판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사실 주 시청자층이 중장년층이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콘텐츠라는 것은 그거를 소비하는 사람이 길게 가야 그 콘텐츠의 수명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젊은 사람들도 불편하게 보지 않을 수 있는 콘텐츠를 다시 만들면은 젊은 층이 다시 볼 수도 있죠. TV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중장년층 있으니까 우리는 젊은 층 피드백 굳이 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좀 길게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길게 봤을 때 페미니즘이든 아니면은 다른 소수자를 좀 포용하고 똑바로 반영하는 시도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기존 매체의 수명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장년층도 이제는 사실 좀 제가 느낀 게 있는데, 미투를 거치면서 중장년층 여성분들은 이 사회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본인들은 예전에는 그냥 뭐 한국이 다 그렇고 그렇지라고 했는데, 이 터져 나오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거 잘못됐다고 우리가 말을 해도 되는 거구나, 굉장히 우리가 기울어진 사회 속에 살고 있었구나, 이걸 좀 깨닫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페미니즘이 그 움직이지 않던 중장년층까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계속 주다 보면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혹시 답변이 되셨나요? 네. 저도 해도 돼요. 네. 사실 이게 저희가 사전에 만났을 때 막 얘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뭔가 그 약간 주류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는 않지만 쓴다면 약간 비주류에서는 이런 새로운 흐름이나 뭔가 여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주류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안 변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얘기들이 나올 때 저는 그걸 꼭 우리가 변화를 시켜야 될까요?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애를 써야 한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거를 사실 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건 그쪽이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낡은 건 낡은 거대로 낡도록 두고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가자 생각을 해서 넷플릭스를 계속 굉장히 열렬하게 구독을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를 보고 싶은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여성 캐릭터와, 그리고 피해자나 어떤 가해자나 이런 서사에 갇히지 않는, 그러니까 되게 얌전한 여자 혹은 강렬한 여자, 이런 거에 갇히지 않는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고, 나는 거기에 훨씬 더 감정이입을 할 수 있고 그 서사가 너무나 매력적이고 재밌는데, 그럼 난 이걸 선택하겠다. 내 선택을 보고 피드백을 할 테니 너희가 반영을 할 거면, 너희가 계속 주류의 자리를 유지하고 싶다면 니들이 바뀌어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얘기해도 됩니까? 네. 네, 오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지금 사실 영화는 TV보다 더 심한 위기죠. 왜냐하면 극장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보다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20대 여성 관객이 극장을 떠나고 있다라는 이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한국 영화계가 조만간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특히 최근에 궁합 같은 작품에서 심은경 캐릭터를 묘사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게 지금도 이렇게 일어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근데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만난 어떤 오래전부터 알던 한 그 남성 제작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여성 시나리오 작가들 몇 명하고 좀 더 계약을 하면서 그 20대 여성, 30대 여성에게 인기가 많은 웹툰을 조금 각색을 해보려고 한다. 그게 본심에서 우러나왔건 혹은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건 저는 어쨌건 유의미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렇게라도 저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세 분의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 속에 마무리되는 분위기인데요.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여성의 삶과 관련해서 각각 영화 그리고 대중매체 그리고 미디어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